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에서 부동산 세법 강의하는 감동세법의 강성규라고 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36회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은 공시세법 문제 풀면서, 특히 세법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하고 또 난감했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역대급 시험,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33회 시험보다 더 까다롭게 출제됐습니다. 어떤 수험생 말을 빌리면 더 치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기가, 좋은 점수 맞기가 또 쉽지 않았던 그런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급보다 더 어렵게 치사하게 출제했던 36개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년 같으면 여러분이 맞던 점수에 몇 개씩을 더 올려서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고 득점을 했을 것인데, 요번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작정하고 출제가 됐죠. 그래서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2차 시험 난이도를 통해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필이면 공시세법, 특히 세법에서 문제를 그렇게 치사하게 아예 작정하고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를 작성하고 그렇게 출제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푸신 수험생 여러분께 뜨거운 응원의 격려의 또 갈채를 제가 보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강성규 교수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36개 시험 해설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해설 강의 드리기 전에 또 이런 것 때문에도 또 하다못해 사소한 거지만 36개 시험 수험생들은 당황했습니다. 25회 시험 25번 문제부터, 우리 36회 25번 문제부터 해가지고 5번 정답이 4개가 쫘르륵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험생분은 제가 시험 당일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수험생이 5번이 계속 4번 연달아 나오니까 이거 뭔가 자기가 하나가 잘못됐을 것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를 바꿨답니다. 그래서 틀리신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기가 힘들게 이렇게 장치가 돼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36개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조세 총론이요,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조세 총론은 2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난이도는 하급 난이도 문제 1문제와 상급 난이도 문제 1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조세 총론, 제가 조세 총론에서 올해 36개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2개를 찍어봐라, 2개 테마를 찍어봐라 그러면 제가 납세무 성립 확정 부분과 가산세 관한 부분에서 올해는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한 대로 한 테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또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 가지고 또 상급 난이도 문제에 조금 여러분들이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먼저 취득세에서 2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35회 시험 때는 3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전과 똑같이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난이도는 상급 난이도 문제 1문제와 하급 난이도 문제 1문제 이렇게 해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등록 면허세는 35회 시험 이전까지는 계속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34회 2문제, 35회 시험은 한 문제도 특이하게도 출제가 되지 않았었죠. 근데 36개 시험은 한두 문제 나올 거라고 했는데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중급 난이도 문제였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하급 난이도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중급 난이도로 또 출제가 됐고요. 재산세 문제는 역시 최근에 33, 34회 시험만 이게 2문제가 출제됐고, 그 이전에 3문제씩 출제됐고, 35회 시험 다시 3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3문제가 출제됐고, 36회 시험도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골고루 중급, 상급 또 하급 난이도 중급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상급 문제 1문제, 중급 문제 1문제, 하급 난이도 문제 1문제인데 이게 근데 문제가 박스형 문제로서 또 지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에 또 곤란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은 취득세나 재산세 문제도 지문
지문을 촘촘히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잘 꼼꼼히 보셨어야 되지, 만약에 빠르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섣불리 봤다 그러면 틀리기가 쉬웠던 지문들이 들어있어서 더 여러분 맞추기 어려웠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기타 지방세는 출제가 된 문제가 없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최근에 거의 두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중급 난이도로서 종합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급 난이도 문제 2문제, 중급 난이도 문제 2문제, 하급 난이도 문제 1문제.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올해 어려웠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이 계산 과정 앞부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대상 34, 35 연달아 나왔는데 하급 난이도 문제였었는데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양도의 유형, 여기서 또 출제 유적시 됐지만 또 역시 안 나왔습니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여기 양도 시기, 취득 시기,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면 중급, 하급 난이도 문제인데, 중하급 난이도 문제인데 여기서 테마에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에서도 매년 출제가 거의 되다가 올해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양도세를 공부할 때 앞부분에서 여기가 문제가 나와줘야지 중급 난이도, 하급 난이도 문제인데 여기서 문제가 안 나와버리고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 그리고 양도세 신고납부, 이렇게 특히 계산 과정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는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문제가 뒷부분에서 출제가 집중적으로 되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작년 35회 시험 때는 양도세가 그래도 무난했던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계산 문제 한 문제 빼놓고는. 근데 올해는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양도세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기타 국세,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에서는 최근에 계속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3, 34 두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지만 대개는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 문제가 37회 시험도 그렇고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고 보시면 되고, 난이도는 중상급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법 1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급의 난이도 문제가 다수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중하급 쪽으로 비중이 쏠렸어야 되는데 난이도로 봤을 때 중상급의 난이도 문제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 또 지문을 꼼꼼히 보지 않았으면 어려움을 겪었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6회 시험은 전반적으로 어렵고 치사하게 출제가 됐던 문제였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운입니다. 자, 어떤 해에 치러지면 난이도가, 세법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올해는 또 그렇게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는, 또 그래서 이것도 시험 운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역시 운칠기삼이죠. 그래서 이것도 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안 나온 분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상급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 자,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계산 문제는 우리 세법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한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33, 34회 시험만 예외적으로 두 문제였고 역시 올해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계산 문제 한 문제는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을 구하는 계산 문제였는데, 이거는 제 강의를 심화 과정부터 시작해서 문제풀이 마지막 마무리 과정까지 9시월 과정까지 충실히 수강을 하신 분이라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한, 제가 예측한 부분에서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연습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좀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신유형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문에서 법조문을 제시해 놓고 조문에서 밑줄을 그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떤 것인지 묻는 신유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가끔씩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되는데 36개 시험 한 문제 나왔고요. 박스형 문제입니다. 이것이 관건인데요, 대개 수험생분들은 박스형 문제를 어려워합니다. 최근에 공인중개사 출제 트렌드는 긍정형 문제, 여러분들 올해 시험도 그랬지만 옳은 거 골라라 문제의 정답률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 정답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수험생들. 점수가 정답률이 낮아요. 그런데 올해는 긍정형 문제가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의 트렌드는 옳은 것을 골라라, 긍정형 문제가 비중이 옛날 같지 않고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 박스형 문제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두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36개 시험은 네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박스형 문제 보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기를 뭐 3개 정도 뭐 이렇게 제시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많으면 뭐 4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보기, 제시된 보기가 많았고, 또 그 다음에 꼼꼼히
많이 읽었어야 되는 그런 지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를 먹었을 그런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박스형 문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박스형 문제가 많이 다수 출제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괄호넣기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괄호넣기 문제도 가끔씩 중요한 숫자를 물어보는데 요번 36개 시험도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괄호넣기 문제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였어요. 자,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묻는 문제는 최근 10년간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나 교재를 보고서 하는 거지, 이걸 외우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방대한 내용, 10년간 출제되지 않은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는 없고 또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왔는데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문제가 또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세법은 방대합니다. 법령이. 자, 엄청 많은 방대한 양에서 거기서 법령의 내용 속에서 16문항이 출제되다 보니까 종합문제로 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내용을 오주선다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종합문제가 특징인데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35회 시험도 6문제였는데 올해 36개 종합문제는 더욱더 또 좀 까다롭게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특정 세목만, 특정 테마만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되고,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부터 취득의 정의, 과세 대상부터 취득세,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 절차, 비과세까지 주요 내용을 골고루 공부하셔야지 고득점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가 특징입니다. 자, 특정 테마만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되고 각 세목들의 주요 내용을 골고루 공부하셔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세율 문제가 대개 최소 2문제에서 많게는 4문제까지 세율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35회 시험도 그랬고요. 그런데 36개 그 이전까지는 계속 세율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36개 시험은 세율 독립한 문제 출제되지 않았고 종합문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종합문제에서 지문 한 줄 정도 나오는, 그것도 정답 지문도 아니었고 하나 나오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세율에 관한 문제가 그러면 37회 시험 같으면 출제 안 될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 코 다칩니다. 세율은 반드시 우리가 매년 2문제에서 4문제까지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세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가 이렇게 역대급 난이도로 중상이었다는 거 총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경향을 분석을 좀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37회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 올해처럼 이렇게 또 역대급으로, 더 역대급으로 출제될까요? 올해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올해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여러분, 36회 시험 좀 더 총평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37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당부 말씀도, 응원과 당부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요, 20여 년 중에서 33회 시험이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높았는데 그보다 더 어렵게, 더 치사하게 출제된 36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세 비출제 비중이 지방세보다 높았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국세 8문제, 지방세 6문제, 조세 총론 2문제. 그래서 국세 출제 비중이 계속 지방세보다 높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지문을 읽지 않았다면 틀리는 문제들이 많아서 체감 난이도만큼이나 고득점하기는 어려웠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계산 문제 한 문제는 심화 과정과 문제풀이 또 파이널 과정 등을 수강하신 분이라면, 저한테 수강하신 분이라면 제가 요거 예전에는 부담부 증여시 취득가액만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양도 차이까지 구하는 계산 과정까지를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추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고요. 박스형 문제는 35에 2문제보다 더 많은 4문제가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시험을 보셨을 것이고, 조문제 시형의 신유형 문제가 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긍정형 문제가 최근에 트렌드긴 한데 올해 또 역시 종합문제 출제 비중도 그렇고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학습을 충실히 한 수험생이어야 득점할 수 있는 문제가 예년보다 더 많이 출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충실히 제 과정을, 저 감동세법 강의를 수강하신 분은 고득점 하신 분들도 상당히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평균적인 수험생분들
분들을 봤을 때,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시험을 역대급으로 치사하게 출제된 문제 속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실망하시고 또 애로사항이 많았을 그런 시험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여러분 36회 시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재도전하시게 될 여러분들께 특별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 시험은 운칠기삼입니다. 자, 좀 무난하게 출제될 때 작년 시험 같으면 합격했을 사람들이 올해는 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 작년에 시험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 합격하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 하필이면 36개 시험을 응시하는 바람에 자, 여러분들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시험은 또 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운도 여러 가지로 따라주셔야지, 상황도 따라 받쳐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은 운이, 특히 성인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망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재도전하시기를 제가 좀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37회 시험에서 꼭 합격의 결실이 여러분들 그러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시 재도전하십시오. 그러면 37회 시험 반드시 합격하실 것이고, 다만 당부의 말씀은 너무 늦게 시작하시면 안 되고 기본 과정부터 들으셔서 알고 있지만 작년에 무조건 외웠던 내용을 올해 다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기본 과정을 들으시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자 여러분 무릎을 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일찍 시작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고요. 처음 수험 준비를 시작하는 여러분, 저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강의를 기초과정부터 9, 10월의 마지막 파이널 과정까지 끝까지 수강하신다면 여러분 37회 시험에서 제가 세법은 꼭 반드시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실강의 때 외치면 많은 분들이 박수를 안 치다가 박수를 치는데요.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감동세법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어, 공부하시다가 어려움이 있고 또 공부하다 보면 고비를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제가 함께함을 끼시고 제 음성이 들리리라 믿습니다. 자, 37회 시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자주 기출되었던 부분에서 여전히 출제되고 있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기초과정부터 심화대원까지 전반적인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세법의 전반적인 체계 및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지문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식 문제도 여전히 출제됩니다. 또 중요한 숫자들은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출제되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이 봐야지 고수가 됩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에 대비해서 특정 부분만 골라서 공부하는 공부는 절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없습니다.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9, 10월의 마무리 과정까지 차근차근 준비하셔야지 아무리 37회 시험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아낼 수 있게 됩니다. 각 세목 간의 비교 정리도 필요하고 앞으로는 사례용 문제의 대비도 역시 필요합니다. 세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중점으로 중요한 숫자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아울러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지 고수가 됩니다. 여러분 암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암기를 해 두셔야 한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최근 2, 3년의 개정세법 중에서 주요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36개 시험의 특징은요, 이 출제자가 좀 뭐 옛날 사람인지 뭔지 최근에 법령 연구를 거의 공부를 안 했는지 최근에 2, 3년간 아주 중요한 개정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개정 내용들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내용을 도외시하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올해 그렇게 안 나왔다 해서 7회 시험은 여러분 반드시 최근 2, 3년의 중요한 개정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37회 시험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제가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그러면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를 보시면요, 국세 기본 법령 및 지방세 기본 법령상 납세무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요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5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가 그랬죠?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얘가 소방분이라는 걸 눈치채시라고 그랬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별명이 누구냐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예요. 그래서 재산세 많은 법 규정 내용을 준용 따라갑니다. 그래서 재산세 또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언제냐면 과세 기준일이죠. 얘네들은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고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1일에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납세무 성립 시기요. 제가 우리가 6개 시험 전에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 나오면 납세무 성립 확정에서 나오고 또 가산세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성립 시기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무조건 맞췄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을 얘기하는 거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니까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기준일이 있고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보시면요.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시 6개 시험 때 성립 확정에 관한 부분과 함께 가산세 문제가 출제된다. 올해는 그랬는데 역시 가산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익히 봤던 기본적인 가산세에 관한 내용도 있고 좀 깊은 내용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자 5번 지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번 지문을 보시면 기한의 신고예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자 1개월 내 지자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요 우리가 기한의 신고, 수송 신고는 최근 10년간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기한의 신고와 수송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동영이나 백선 또 총중 특강에서 기한의 신고를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 한번 보셔야 한다고 그래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의 신고에 관한 지문이 정답 지문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처음에 낯설어 가지고 좀 당황했을 때 당황스럽다 그러면 일단 통과했다가 차분하게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뭔가 지문 속에서 답이 보일 거라고 했는데 자 5번 지문 보세요. 눈치를 좀 챘어야 되는데 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 우리가 기한의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1개월 내 같으면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같으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의 신고하면 20% 감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거요 미리 알고 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자 뭔가 딱 냄새가 나잖아요. 미리 알고 기한의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감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감면하지 않습니다. 감면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요거 미리 알고 기한의 신고 제출한 경우에도 이렇게 감면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미리 알고 기한의 신고하면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우리 문제 보도록 합니다.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여러분 보시면요. 지방세 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등록면허세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주로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나올 때는 종합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한 문제 구성하고요. 두 문제 나올 때는 주로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또 한 문제는 종합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다 보니까 종합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1번 지문 보시면 취득가격이 50만원인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여러분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어서 취득가격이 5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이나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공짜로 안 해줍니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부동산 등기 시에 6,000원 미만 나면 6,000원 받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등록면허세는 취득가격이 50만원이라고 해서 납세의무가 없다 틀렸습니다.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지문에 잘 나오는데요. 자 부동산
등기시 등록일세 납세율은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재산세 모두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부동산 3번 지문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됩니다.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자, 납세자가 이제 신고한 가액이라고 하면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보다 높으면 그 신고한 가액으로, 근데 낮은 경우에 이제 불성실 신고했다고 해서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3번 지문은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라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거 일단 이의제기 문제로, 가능 문제로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등록면허세에서 이 단서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요 단서에 단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아니라고, 등록은 아니라고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등록의 경우는 과세 표준은 뭐로 합니까, 여러분? 원칙적으로 취득을 원인한 등록인데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다만 취득을 원인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4가지 중에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는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단서에 단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는 아니라는 단서가 있었으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원칙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취득을 원인하는 등록일 때는 옳은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단서를 취득을 원인한 등록은 아니다 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3번 지문도 복수정답으로 일단 제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4번 지문을 보시면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1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 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요거 11만 2,500원보다 적을 때 11만 2,500원으로 한다. 요거는 법인 등기일 때 등록면허세가 최저한세, 법인 등기일 때가 이렇게 하는 거고, 부동산 등기일 때는 등록면허세 세액이 부동산 등기의 경우는 6,000원보다 적으면 등록면허세 세액은 6,000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저한세 맨날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6,000원보다 적으면 얼마? 6,000원으로 합니다. 등록면허세 계산했더니 3,200원 계산됐다. 얼마? 6,000원을 납부할세로 하고, 요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11만 2,500원은 법인 등기일 때 최저한세 규정이고, 부동산 등기의 임차권 설정 등기 부동산 등기는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으로 합니다. 5번 지문입니다.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나오면 여러분 저한테 배운 분들 있다 즉시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또 즉시 통보, 이 사실을 지자체장은 납세무자한테 즉시 통보해 주게 되어 있죠.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가 있을 때 즉시 통보요. 있다 즉시.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을 골랐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 문제를 보시면 28번도 역시요 조금 깊은 내용이 나왔지만 여러분이요 좀 깊은 내용이 나와서 문제를 지문을 잘 보셨어야 되는데, 자, 틀린 건데 바로 요것도 5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번 지문 물납 요건이나 2번 지문 분할납부 요건은 우리가 많이 기출이 그동안 됐었고 많이 공부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곤란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이 재산세 납부 유예인데, 자, 2024년도에 신설이 되고, 제가 재산세 납부에도 2024년도에 신설이 되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 심화과정부터 시작해서 계속 재산세 납부 유예,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와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 하면서 비교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제가 지문에 나와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4번 지문도 소액증여수면제, 재산세, 거기서 장당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자,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증여수면제. 그렇죠? 2,000원 징수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던 지문들이 1번부터 4번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5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낼 수 있으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탁재산에 재산세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입니다. 신탁재산의 재산세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데, 다만 위탁자가 못 내는 세금을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나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올해 시험은 출제자가 전과 후 이걸 좀 바꿔서 지금 두 문제가 나왔는데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해서 그 신탁 재산으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탁 설정되고 나서 이제 재산세가 부과됐을 때 그것을 위탁자 못 낼 때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아니 신탁하기 전에 벌어진 것에 대한 것도 세금까지도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자,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 설정일 전이 아니라 신탁 설정일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그 신탁 재산세에 대해서 그 신탁 재산으로서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후 요거를 꼼꼼히 봤으면 되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요거는 5번을 골랐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확히 몰랐다 할지라도요, 좀 깊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9번 문제를 보면서 이제 수험생들이 좀 당황하고 데미지가 이제 갔을 것인데, 왜냐하면 보기에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5개 채워가지고 지문이 너무 길고, 또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확히 개수를 알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대상 중에서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히 이건 기본 과정부터 배우는 거죠. 토지란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자, 근데 이거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거죠.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자, 여기 얘는 주택은 어디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이건 당연히 맞췄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까? 요거 납세의무자에서 배우잖아요. 이럴 때 재산세 부과합니다. 자, 근데 누가 납세의무자가 됩니까? 이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우리 배우잖아요.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원칙 과세 기준일 유일 연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3가지. 권리 변동이 있는데 신고 안 했을 때, 이거죠. 또 작년에 나온 거, 저 35회 때 나온 거, 종중재산인데 신고 안 했을 때, 그리고 파산재단,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당연히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역시 납세의무자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재산세 과세기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예규에서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부과합니다.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이거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 그래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이것도 여러분들 틀린 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으셨어야 됩니다. 사용자 납세의무자고. 자, 네 번째 게 좀 논란이 되는데요.
재산세 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의 실질과세원칙상 모수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저한테 배운 분들 기본서나 요약집이나 마지막 파이널 과정에서도 계속 총경인 특강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많이 연습했어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그러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입니까?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융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 무허가라든가 사용이 일시적이라든가 이렇게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예외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한테 배운 분들은 당연히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재산세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 근데 제가 요것도 이의제기를 제기했습니다. 문제, 이의제기 가능 문제로. 왜냐면 먼저 맞습니다. 이거 그냥 말로 하면 맞아요. 원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만 공부상 등재량과 달리 융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긴 맞는데, 자, 그렇지만 여러분요, 법령이 정하는 그 요건에 해당될 때 요거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만약에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만 부과합니다. 그래서 요 지문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여기 공부상 등재량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여기에 공부상 요건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요거 제가 이의제기 가능 문제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저한테 배운 분들은 당연히 이거 맞다고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배운 거라. 자, 제가 요 부분은 요거 시험에 요게 신설이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시험에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요거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맞추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틀리신 분들을 위해서 이의제기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상을 구분한다. 여러분,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대상을 이렇게 종합, 별도, 분리상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당연히 건축물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모두 4개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셨고요. 우리 다음 문제 계속 이어서 봅니다. 30번 문제인데 28번, 29번, 30번 계속 박스형 문제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수험생님들이 또 당황을 하셨을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박스형 문제가 계속 지문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보면서 당황했을 건데, 자, 봅니다. 지방세 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문을 자세히 보면 세법은 제가 그랬죠. 지문이 길다고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문제들 보시면 지문이 길다고 그래서 당황하고 벌써 이렇게 쫄래고 들어가는데 그렇지 마시라고 했었죠. 지문이 길다고 어려운 건 아니다. 자, 기억번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취득세 취득은 유상무상을 불문하죠. 원시 승계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기부로 취득했을 때도 당연히 취득세 부과됩니다. 취득에는 유상취득뿐만 아니라 무상취득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소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 취득자가 함께 수강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저한테 배운 분들은 기본서든 요약집이든 보시면 여기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긍정형 지문, 이렇게 여러분들 취득세 납세 의무자 부분에서 긍정형 지문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자, 제가 그랬죠. 요거는 최근에 항상 나올 때마다 얘는 옳은 지문으로만 나왔다. 바꿔서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니까 요거 나오면 그냥 옳은 지문이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긍정형 지문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항상 옳은 지문으로만 나왔던 거, 이거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구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주체구 취득자가 건물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디귿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의 취득으로 본다. 여러분, 우리 간주 취득,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 간주 취득은 지문에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별거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그런 거지. 이거 감소한 경우라든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없을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주 취득이 아닙니다.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리을번은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유증이란 말이 나와서 조금 어렵게 느꼈을까요? 자, 여러분 저한테 배운 분들은 기본과정 때, 여러분 기본과정 때 제가 기본과정이라든가 기본서 요약집 강의할 때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유증이요,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얘기 꼭 해드렸었는데, 내가 죽으면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누구한테?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은 누구다? 이렇게 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항상 말의 시가 되니까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자신 없다, 나는 오래 안 될 것 같다 이러지 말고, 나는 찍어도 합격 항상 이러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말의 시가 된다고. 그런 것처럼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유증은 유언으로 중요한 거라, 내가 죽으면 내리삼 전부를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그래서 유증은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과 같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는 유증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닙니다. 포함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포함되고, 유증도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한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앞동네 뒷동네 두 개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증도 상속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유언으로 중요한 거, 내가 죽으면 줘라니까. 그리고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리을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음번입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이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가로 안에 보면 이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도 포함해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번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지문을 꼼꼼히 보셨으면 이것도, 그리고 기본 과정을 잘 들었으면 유증에 대한 것도 이것도 맞출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항상 옳은 지문만 나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1번 문제는 자, 신유형 문제죠. 법 조문을 깔아놓고 요거 제시해서 요거를 지문 조문 제시형 문제, 그래서 요 제시해놓고 요것의 의미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비과세에 관해서는 35회 시험 나왔는데 36회 또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 또 나왔네요. 자, 그래서 밑줄 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의 의미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중요한 것은 대수선은 제외한다는 거. 자,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입니다. 근데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에서 이 가액 기준이요. 자, 공동주택 요 가액 기준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순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취득세에서 고주택 요건도 그렇고 지방세에서는, 우리가 국세에서는 고가주택 이런 것들이 가액 기준이 실거래가로 또는 기준시가로 12억 초과하는 주택인데 지방세에서는 9억 원 이하입니다. 9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9억 원 이하고 9억 원 이하고 시가순액이요. 시가순액 9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3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문이 이것도 또 역시 만만치는 않은데, 우리 3번 문제는 여러분들 역시 우리 종합부동산세 문제인데, 종부세 문제가 35회 시험도 그렇고 36회 시험도 그렇고 이렇게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되죠. 종부세도 역시 그렇습니다.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골고루 내용을 섞어서 종합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럴 때 올해도 토지에 대한 또 등등 해가지고 종합 문제로 주택과 함께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요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요거 오해하면 안 돼요. 토지에 대한 과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바로 여러분들이요 4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납세 의무자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을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납부유예에 관해서 제가 재산세, 종부세 납부유예를 설명하면서, 자 여러분 둘 다 공통적인 거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지, 다주택자라든가 토지분은 이런 1세 1주택자만 받는 거니까 토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납부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1세대 다주택자 한다고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혜택이 재산세, 종부세, 납부예. 그래서 요거 토지분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납부예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토지분은 재산세 납부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배웠던 지문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3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4번 문제는요, 우리 종합부동산세 역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서 이렇게 종합문제로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34번 문제도 골고루 섞어서 물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옳은 거니까 자 틀린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해성이 수강하시는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하고, 잠깐 또 긴장을 낮추시면서 잠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리십시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자, 한번 보시면 여러분 긴장을 늦추시고 34번 문제 한번 1번 지문부터 한번 볼게요. 신탁법 규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 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재산은 누가 납부의무자입니까? 여러분 위탁자. 신탁재산은 누가 납부의무자다?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이거 수탁자로 바꿔서 나왔었는데 아니고, 신탁재산은 재산세나 종부세나 위탁자가 납부의무자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표준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과세표준 합산해서 배제되는 주택 있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등록 문화유산 주택 등등 해서 더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 이 과세표준 합산 배상 주택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주택을 보유했을 때 납세의무자는 자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런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런 신고나 신청은 다 언제 하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런 신고나 신청은 다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나 신청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신고나 신청은 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주택 보유 현황 신고.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일단 요거는 무조건 틀린 지문인데요. 우리가 개인 소유 주택 같으면 일반적으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소유 주택은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는 2.7% 비례세율, 3주택 이상은 5%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근데 다만 종중이라든가 공공주택 사업자, 또 공익 사회적 협동기업, 사회적 기업, 하여튼
퍼블릭한 냄새가 나면, 퍼블릭한 공공의 퍼블릭한 냄새가 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제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2주택 이하면 공익법인이죠.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1주택입니다. 그러면 퍼블릭한, 이렇게 공공의 공익 목적의 퍼블릭한 법인이나 단체는 자, 요거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2주택 이하다. 2주택 이하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2주택 이하면 0.27, 0.5에서 2.7%까지 0.527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반 법인이었어도 법인은 2주택 이하는 2.7% 비례세입니다. 1,000분의 27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공익법인, 퍼블릭한 법인이나 단체는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0.527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7단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이요. 민특법에 따른 민간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수 등 법령이 정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법령에 따라서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한 경우에 종부세 과세표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 합산해서 배제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을 보유할 때는 아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주게 되어 있고요. 자, 4번이 옳습니다. 임대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과세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2주택을 소유해서 1,000분의 27, 즉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즉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분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율을 납부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자,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는 거, 우리 많이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강의하면서 제가 세부담 상한 요거 적용 없다는 거, 법인은. 그래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 종부세요. 일반적으로 주택은 전년도 총세액 상당의 150% 넘게 하고, 자, 근데 법인의 경우는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 없다.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보다 200%, 300%도 늘어날 수 있다. 자, 토지의 경우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150%고, 그래서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 150%인데 상한율이 법인의 경우, 주택분 법인의 경우만 세부담 상한 적용 없다는 걸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맞추셨어요. 써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런 문제, 이 34번 문제는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문제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양도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숫자만 보면 하수죠.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이 봐야지 고수가 된다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인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러면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 아니고 달에, 허가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죠? 포인트는 허가일인데 이번엔 치사하게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거 이걸 바꿨습니다. 허가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달의 말일입니다. 분기 아니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 35회 시험도 나오고 그전에도 나왔었는데,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 예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아닙니다. 주식의 경우가 반기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었고, 3개월이었고요. 부담부증여는 3개월.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부담부증여만 예정신고기간이 3개월이라는 거. 자, 근데 반기 아니고 달의 말일이라는 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때 예정신고하지 아니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성금이 있는 경우에 확정신고 하지 아니합니까? 아닙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성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지문입니다. 우리가 확정신고 납부할 때 또는 예정신고 납부할 때 미리 세금 낸 게 있다, 그럴 때요. 자, 확정신고 납부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다, 수시부가세액이 있다, 세금 낸 게 있으면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그러면 틀리고 공제하여 납부한다, 이게 포인트라고 했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미리 세금 낸 거 있으면 빼고 나머지를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에 대한 건데요. 자,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부동산 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있는 자가 상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에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납세지에 관한 건데 못 보던 지문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했어요. 그러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국이 소지하는 주택 한 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수금 비과세 소득이다. 여러분, 1개 소유하는 자, 딱 주택 하나 소유하는 자의 임대수금 비과세인데,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 수 관계없이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또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이것도 자,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해당하고.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자, 여러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발생한 결손금은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는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가 맞죠?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요 리을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세요. 니은, 디귿, 리을번은 지금 계속 나왔던 앞서서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이었고, 요 기억번, 요 디귿번 지금 틀린 거고요. 자, 기억번만 좀 여러분들이 납세지에 관한 것 좀 유추해서 맞췄으면 되는 거고, 니은, 디귿, 리을번은 우리가 기출됐던 지문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겁니다. 요거 35회 시험도 나왔고 35에 나왔던 것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번과 리을번이 두 개가 옳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37번 문제를 보시면요. 37번 문제는 비삼용 토지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 가로넣기 문제로 나왔죠. 근데 이 비삼용 토지에 관한 문제는, 자, 10년간 요 자세한 내용이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37번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이것은 실무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법령을 참조해서 이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간 기준에 관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이요. 그래서 토지 소유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비사업 토지에 해당하는 그 기간 기준, 또 3년 이상이면서 5년 미만일 때 기간 기준, 이게 다른데 5년 이상일 때 기간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거요, 모르셔도 되는 문제고, 요거 또 출제,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또 비삼용 토지 관해서 37회 시험 때 또 나올 것이냐? 거의 나올 가능성은 99.99%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중에서 요게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또 토지 소유 기간이 자, 전체 기간에서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면 비사업 토지로 사용하면 이게 비사업 토지가 된다는 건데, 이 기간 기준 2번이 정답인데요. 자, 요거는 또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해설 강의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리라고 낸 문제, 이거 어쩔 수 없었던 찍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물론 저희 해커스 기본서를 보시면 그 기본서에 요거 나와 있습니다. 요거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8번 문제는 제가 예상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어떤 게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요건데, 요건 시험에 자 최근에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안 나왔는데, 제가 올해는 요거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잘 보시라고 했었는데 올해 예측대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소득세 법령상 고지자가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세액을 계산할 때 양도국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경비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아는 문제인데요.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은 그 지출에 관한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된 경우 입증이 된다는 얘기고요. 1번 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취득한 후에요.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우리가 취득하기 위해서 소송 화해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취득 가격에 포함되고, 취득한 후에 쟁송인 경우에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소요된 이런 소송 화해비용도 이런 것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요. 자, 보유할 때 다른 상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습니다.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이중공제 방지 원칙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소송 화해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 등의 비용은 자, 요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만 기억했으면 됩니다. 자, 지문이 굉장히 길었는데 1번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1번 찍고 1번 고르고 넘어갔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중공제 방지 원칙만 기억하셨으면 자, 우리가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문은 길었지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는 우리가 소득세 법령상 양도세 비과세 배제와 관련해서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등기 양도했다,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제, 즉 등기된 것으로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거. 자,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인데요. 자, 여러분, 법원의 결정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불이익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등기 의제합니다.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합니다. 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단기 할부 조건 아니고 장기 할부 조건이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합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산을 거래하는데 장기 할부 거래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합니다.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요, 자, 첫 해 할부금 딱 한 번 받고,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한 번 딱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자,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아니고 장기 할부 조건이었다는 게 포인트였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등기 의제합니다. 또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발법 어쩌고 요거 알면 된다고 그랬는데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등기 의제합니다. 근데 D급번을 보니까 도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해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요. 자, 그래서 요거 도시발법 어쩌고 도시발법 어쩌고 하면 등기 의제에서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니을번을 취사하게 보세요. 건설업자가 도시발법에 따라 공상이용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 구입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일 때 요거 등기 법률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제합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전이
전인데 후로 바꿨습니다. 이번 36회 시험 출제한 사람은 앞에서도 그랬지만 전후 이런 걸 바꾸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요걸 치사하게 요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치사 문제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치사하게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지문을 요거 5번을 고르기가 쉬웠는데 여러분 자 요거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번.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기 5번을 고르기에 쉬웠던 그런 실수하기 좋았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치사하게 됐다는 걸, 원래는 이렇게 이런 걸 바꾸면 안 되는데 이 대략적인 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치사하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낸 걸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치사하게 내는 걸. 그래서 39번은 이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 계산 문제는 한 문제 정도씩 이제 출제가 거의 매년 되잖아요. 가끔씩 이제 33, 34회 시험처럼 두 문제가 계산 문제 나올 때도 있지만 대개는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 40번 문제는 우리 부담보증여시 양도책 계산과 관련한 건데, 자 저한테 배운 분들 이거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 있으셨어야 되는데 기본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거고 심화 과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파이널 우리가 막판 2주의 기적 특강 관련해서 총정의 특강할 때, 또 그 다음에 우리 백선에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사실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그러니까 동영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문제집 강의할 때도 제가 이거 해설 강의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이론 해설 강의 할 때도 심화 과정을 할 때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요 계산 연습을 했었고, 동영 모의고사 총정의 특강 백선에서 요거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추셨어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울렁증이 있어서 틀린 분들 계시는데 요거 맞출 수 있으셨어야 되는데 어떤 건지 한번 해설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 법령상 갑의 토지 A에 대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은 그랬습니다. 항상 뭘 구하라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양도 차익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부담보증여 시에 취득가액, 양도책 계산 시 취득가액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양도책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입니다. 양도책 계산 시 공제할 자본적 출액 등과 관련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이제 다른 기타 필요 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조사 갑은 2010년 1월 10일 갑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국내 소지의 토지 A를 5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취득 가격이 되는 거고요. 취득한 가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등기한 후 2025년 5월 30일 은행 B에게 토지 A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 원을 차입했다. 자, 채무액 상당액. 자, 요 채무액은 2억이라는 얘기죠. 채무액 상당액이 2억입니다. 채무액 상당액은 여기 이제 2억이 되는 거고요. 차입금 2억 원. 자, 근데 요걸 갖다가 갑은 2025년 8월 5일에 갑의 동생인 고조사 을에게 상기 차입금 2억 원을 인수한 조건으로 채무를, 자, 수동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 A를 이제 증여했습니다. 그럴 때 증여 당시 이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재산가액은 이제 증여재산가액은 요게 10억입니다. 10억짜리를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이제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보증여, 요거요, 10억짜리 요거 자 자산을 증여하는데 10억짜리 자산을 증여하는데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차입금이 있었죠. 여기 2억 원의 이제 채무가 있었고,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부담보증여 시 양도책 계산할 때 제가요 양도가액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 양도 당시 재산가액. 자, 재산가액. 여기다가 이제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액을 곱해서 양도가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담보증여 시에 자,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보시면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라는 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자 갑의 입장에서 보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10억짜리를 증여한 거죠. 양도한 거죠. 증여한 겁니다.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10억이었어요. 이 토지 가격은. 수증자 입장에서 봤을 때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10억입니다. 그래서 채무액은 지금 2억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부담보증여 시 양도책 계산 나왔다. 양도가액은 무조건, 요거는 항상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하는 거지, 증여자 입장에서 보느냐 수증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담부 증여시 양도채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채무액 상당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채무액 상당액이 된다. 2억 원. 자, 그러면 취득가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자, 그랬죠? 제가 취득가액은 조건에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얼마에 취득했는지. 취득가격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취득가격이 5억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취득 당시 재산가예요. 취득 당시 재산가액 5억 원. 여기다가 이건 똑같아요.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액을 곱해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여기에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가액 10억이고 채무액이 2억입니다. 그러면 10분의 5, 20, 10분의 10이니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1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 없다고 그랬으니까 양도가액 얼마예요? 2억. 양도가액 2억에서 취득가액 1억. 자, 기타 필요경비 없으니까 양도가액 2억에서 취득가액 1억을 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1억이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다는 거. 자, 요거. 자, 여러분, 부담부증액시 양도채 계산과 관련해서 요 문제 정답은 일단 2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요거 이의제기 가능 문제로서 이의제기를 제기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라는 것이, 이게 상속증여세법에 보면 시가라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가액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기준시가도 여기 시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른 시가라는 것이 이게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건지 감정가액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를 정확히 여기다가 특정을 해놨어야 돼요. 자, 그렇지만 특정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부담부증액시 양도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만약에 이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른 시가라는 것이 기준시가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토지 A의 가액을 5억 원에 매입했다고 했는데 이게 기준시가를 말하는 건지 5억 원이 이게 실지 거래한 가액을 취득한 가격을 말하는 건지 아무 단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시가에서 이게 어떤 건지를 특정을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가를 양도가액 기준시가를 의미한다 그러면 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단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실지 거래한 가액을인지 이게 이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인지 아니면 감정가액을 말하는지 대개는 이 시가를 말할 때 감정가액에 의해서 양도책을 계산한다라는 단서를 대개 달아놓습니다. 그 단서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한다라고 제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정답은 이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억 원을 골랐어야 되는데 혹시 틀리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번 36개 시험이 자 이렇게 대단히 어렵고 치사하게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분류를 삼키시는 수험생분들 마음을 생각해서 제가 어떻든 간에 제가 시험 당일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다음 새벽을 시험을 맞기까지 자 연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이의 제기를 3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께 꼭 제가 행운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시험을 치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새로 이 37회 시험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세법은 또 문항수가 작다고 소리하지 말고 꾸준히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 실전에서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더라도 좋은 점수를 맞아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